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꼬이는 연말 정국, 잠시 뒤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2월 20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 독립기구로 만드는 특별검사제도. 보통 정부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야당의 요구로 도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걸까요? 당초 오늘 특검 도입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던 민주당.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당의 견제에도 검찰의 수사 칼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총리실에 이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과정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입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산재 모병원은 좌초되면 좋다고 쓰여 있는 걸 봤다는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같은 시간 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당 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의혹을 부채질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발의된 이른바 문희상안을 두고 청와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호응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따로 강제 집행 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 규제 관련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지만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제는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불러야 합니다. 비건의 부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북한 측 협상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중국 방문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비건 부장관. 현지에서는 워싱턴행 비행기표가 막판에 평양행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도 있지만 제재 완화 등 전향적 결단이 없다면 먹구름이 짙게 낀 북미 관계는 이대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다는 예보입니다. 겨울 추위가 꼭 반갑지 않은 것만은 아니죠. 오늘 저녁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합니다. 내일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고 전국 곳곳의 눈썰 매장과 스키장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추위는 동지인 휴일부터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초로 울산시장의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과 경쟁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9시 반부터 세종시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병기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업무 수첩에 대한 내용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모병원은 전국 산재병원들의 어머니 격이라는 의미로 산업재해 환자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재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구심점이 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산재 모병원은 좌초되면 좋다고 쓰여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업무 수첩에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측과 사전에 공약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재 모병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으며 송 시장 측은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죠? 네, 6.13 선거 당시 경쟁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선거 전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하도록 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과정에서 관련 문건들을 봤는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제보와 청와대에서 경찰로 내려온 첩보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내용이 가공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앞서 공개했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4-5쪽을 받고 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첩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면 송철호 시장이 불리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을 향한 그 여당의 압박이 거센데 그래도 지금 당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건의한 이른바 울산 사건의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프레임을 짰다면서 자체적으로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서 민주당 공정수사 촉구 특위는 이번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일단 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수사 촉구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수사 대상자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한국당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만큼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의 공직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의 전체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출마 직접 요청 관련 내용을 꼬집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지난 16일에 발생한 극우 보수 세력의 국회 경내 집회가 연일 논란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그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11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불가한 특정 경우를 조항에 명시하고 국회 근처 집회 시위는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과거 혼란이 빚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겠죠. 2003년 이라크전 파병한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6명이 국회 경내에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갔던 이들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고 1층 입구에서 파병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본관 내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 2009년에는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언론 노조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형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진입해 직권상정 반대, 한나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도 시위대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쪽으로 행진을 했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60여 명이 연행됐고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들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11조 1항은 오는 31일 효력을 잃게 되고 현재 이와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경우에는 국회 주변 집회,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1조 1항의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국회 파행은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법 공백 사태가 우려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며 발의한 법안이 있었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을 모아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팩트와이에서 주요 쟁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을 모아 한국의 재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주자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재판 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은 취하됩니다. 재단은 위자료를 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지만 그 권리를 나중에
일본 기업 소송에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에 한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는 셈입니다.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문희상 법안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 요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위자료는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금은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권 때의 화해치유재단 잔액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법안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기억, 책임, 미래재단. 문희상 법안의 기억, 화해, 미래재단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입니다. 독일은 전쟁 피해국의 출연금 없이 독일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으로 배상했고 공식 사죄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희상 법안은 피해국인 우리나라와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동등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배상 대상도 다릅니다. 독일은 독일과 인접국가 피해자 모두에 배상했지만 문희상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할 뿐 국내 피해자에겐 배상하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위자료일까요? 일본의 사과일까요?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된 문희상 안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희상 안을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 해도 일본의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급이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세우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 특별대표가 이틀째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 측과 한반도 문제 해법과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이징 도착 첫날 러자우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비건 대표는 오늘 아침 일찍 다시 숙소를 나섰으며 중국 외교부 측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대북 공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화 재개를 공개 촉구한 건 비건 대표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비건 대표의 추가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다 아직 북한 측의 반응이 없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해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 등 외교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 직전에 놓였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화염과 분노와 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제동을 걸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식의 잠정적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적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간 대화, 동맹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을 두고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공격하는 등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원 탄핵을 성사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원 심리 절차와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히 부결을 말했던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I don't think they suspected that we could have a rogue president and a rogue leader in the Senate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계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ir slapdash process has concluded in the first purely partisan presidential impeachment since the wake of the Civil War.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매도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nate has said in the past that the president serves the people, not himself. That he is not a king. Will it do so again? Or will it shirk from that responsibility?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지도부가 포문을 열면서 상원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경치 좋은 산이나 호수 등을 연결해 아찔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가 유행처럼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지자체들끼리 출혈 경쟁이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설치와 안전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 배경에 나올 만큼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흔들리는 다리 위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개통한 길이 72m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곳이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꼴로 설치한 셈입니다. 일부 출렁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경쟁하듯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4월 개통한 충남 예산 출렁다리가 402m로 가장 길지만 내년엔 충남 논산에 600m, 2022년엔 경북 안동에 750m짜리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금을 쏟아붓는 공사 비용도 수십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색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출혈 경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출렁다리는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무 낭비적인 소모가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길이 100m 이상 출렁다리 2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람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을 받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출렁다리 3곳 중 한 곳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설치와 안전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도로교나 이런 거 하는 수준 정도로.
정부는 뒤늦게 지난 9월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손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은 뒷전인 채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 번에 여러 올씩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모발 이식기가 개발됐습니다. 수술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채취한 모낭을 기계로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고 모낭 손상이 적으면서도 모발 생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낭 하나하나를 이식기에 장착해 두피에 삽입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2~3천 개의 모낭 삽입이 필요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 의사와 시술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 번에 10개의 모발을 연속으로 심을 수 있는 모발 이식기를 개발했습니다. 10개의 바늘 모듈을 하나의 카트리지에 수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10개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회전하며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같은 별도 전기장치 없이도 바늘을 공급해 시술과 장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모발 이식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경북대병원 모발 이식센터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내 기업에 이전돼 의료기기 제조 인증과 미국 FDA 등록을 마쳐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식모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하고 모낭이 체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착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발형 식모기는 지난 5월 대한모발 이식학회에 첫 선을 보인 뒤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 모발 이식학회를 통해 해외에도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19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현지 시각 17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전자담배 인기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Three, two, one. No one.
너와 나 그 사이 너와 나 그 사이 너와 나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 여기가 제로 플레이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 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 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열린 문 닫힌 문. 네,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신 건데요. 황 대표의 발언이죠? 네. 이번에 국회 난입 사태 굉장히 모든 전 국민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국회의원회관 아마 두 분도 가보셨을 겁니다. 국회 안에 이제 의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분증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경호 직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입법부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권위가 아닌가 싶다가도 충분히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편의가 봐주지 않는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출입증도 없이 수천 명이 난입해서 국회에서 집회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독려 발언도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국감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군대의 어떤 그 쿠데타 이런 계획을 승인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그대로 사실은 그때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저는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에도 지도부를 과연 계속해서 신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회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어떻게 기능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거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포함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응징받아야 되는, 아주 심판받아야 되는 일을 이번에 벌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또 이제 책임 공방이 좀 있었고요. 국회 쪽하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거는 맞고,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발언이라든가 당시의 상황이 이제 많이 TV를 통해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왜 저런 식으로 강경 투쟁을 계속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 등이 한번 통과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협의 없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제1야당의 합의 없이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집시법을 보게 되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시 반대하고 있고요. 본관 이 바깥 건물 정문에서도 100m 정도 떨어진 공간부터가 집회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그러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강경 투쟁을 하고 지지자들이 국회로 몰려들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유례 없을 정도로 협치가 실종되고 제1야당을 패싱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든 4+1 협의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어떤 야합적인 모임이 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을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4월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그리고 간부들이 국회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울타리 하나, 맨 바깥에 있는 울타리 하나 넘었다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진보 정당들이 실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감 표명 정도만 꾹꾹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안 몰렸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라면 저는 국회 지금이라도 완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심정적인 거나 그런 상황적인 벼랑 끝을 인정해주면서 지금 당장의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미국에서 총선 때까지는 북미 회담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저는 정치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각 정당들이 정쟁을 벌여야 할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내에 지켜야 할 금도가 있고 그것을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어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노총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조직화된 운동단체와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대해서 들어가서 시위를 하신 분들이 과연 민주노총처럼 수직적인 조직체계 아래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집회를 했느냐,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국회 경내 안에서 일정 부분 폭력행위나 소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경찰의 체증이 진행될 텐데 그런 일정 불법적인 부분을 저지른 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휘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국회를 진입하려 했던 것과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지시를 내린 것처럼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승리했다, 국회에 들어온 것이 승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역시나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중도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런 식의 이제 강경 모드로 계속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장애 투쟁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원외 대표로서의 어떤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 들어온 이후에 원내와 원외의 조화가 과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경 일색으로 가고 있는 한국당의 투쟁 방식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드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몹시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나 제가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리고 공수처법이 지금 이대로 지금 합의안 되는 걸 보면 기소심의도 폐지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수처에게 주게 되면 그건 정말 지금 우리가 중도 타령, 외연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게 통과됐을 때 이 전국이 얼마나 진보 위주로 갈 수 있는가, 보수 야당을 얼마나 탄압할 수 있는 전국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은 강경투쟁을 통해서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이 연말이라는 시한이 지나가면 아마 동력이 상당 부분 패스트트랙에서 상실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 과정 등을 통해서는 중도 친화적인 모습,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좀 여야 간의 이제 대립이 격화되면서 좀 더 여야가 좀 냉정함을 되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정국은 어쨌든 당분간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장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꼼수 대 꼼수. 네, 지금 두 가지 제목이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각각 그냥 선택하신 거죠? 네. 예. 네. 고 위원장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당이 되려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례성 원칙에 좀 미흡한 선거제 개혁, 이런 약속도 안 지키는 민주당, 계속 민생과 검찰개혁 법안부터 먼저 얘기하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면서 편법, 사실상 편법과 많은 선거법
선거법 위반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가능한 아니라고 생각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 헛된 구호를 내세우는 지금의 한국당 모두 꼼수, 편법 이런 것들로 서로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둘러싼 이제 양측 간의 큰 간극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좀 제안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을 보면은 계속 좀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의원총회도 계속해서 소집하고 그때마다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 그 와중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민생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두 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국회 난입 사태나 여러 가지 전국 풀어가는데 1번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도리 없이 이렇게 계속 다른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책임에서 굉장히 회피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의석을 두고 각 당끼리 이제 수싸움 벌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더기 선거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시죠? 예.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민주당도 비겁하고 정의당과 군소야당도 비겁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원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그 원안으로 패스트트랙 태웠고 대표 발의를 심상정 대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원안으로 투표하지 않았는데 심상정 대표가 국민에 대한 협박하지 말라면서 투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 표결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그럼 안 될 게 분명한 법안은 도대체 왜 패스트트랙 태운 겁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패스트트랙 원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결국 한국당을 패싱하고 억지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이 이 4+1 협의체의 난항이라는 해프닝, 국민들 보기에 한석 더 얻고자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비롯한 군소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연동형의 캡을 씌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가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고 석패율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에서 이제는 이중등록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출마까지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표를 던져야 되는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누가 묻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국민투표 한 적 있나요? 우리가 무상급식 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 국민투표 했었잖아요. 주민투표. 근데 선거제 바꾸는 건 무상급식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중요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인데 왜 이 안에 대해서 본인들만 제1야당 딱 떼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지 국민투표 제대로 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왔다 갔다 250석이랬다가 275석이랬다가 연동형에 30석을 씌운댔다가 25석을 씌운댔다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보일지 아니면 본인들 정파가 한 석이라도 더 유리하게 얻기 위한 당파적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지 후자일 게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이 이제 석패율제가 됐는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앙선관위가 권고를 했었던 아닌 만큼 전 지금 21대 국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형된 이중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타협의 과정에서 변형된 것에 대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 국회가 정화되고 더 나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원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금 안건이 처리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한 개 학년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당론을 위배하고 전체 학년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파투를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전에 계속 보여줬는데요. 전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한 번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부터
이번에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 치러보고 22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의회의 선거를 별도로 치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거의 첫 번째 단계로 21대 총선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원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건들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석패율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에 제가 공감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중진들 살리기 위한 용, 중진 보험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죠. 해당 지역구 권역에서 최다 득표를 한 2등이 되면 비례대표로 구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럼 결국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은 중진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3선 이상은 이 석패율제 구제 대상에서 배제하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나 석패율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역시나 비례대표 후보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잖아요. 6석이든 12석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50대 50의 합의 정신이 의석수도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국민이 바라봤을 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의 합의를 거쳐서 누더기가 되면서 너무나 복잡다단해진 이 제도에서 석패율제를 또 넣는 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거제 계속 고쳐나간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거가 정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이거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다음번에 이거 고치고 또 아니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선거제를 합의하는 것 더군다나 제1야당의 동의도 없이 결코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이번 국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이미 선거제 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이 부분을 논의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야당까지 박수 칠 수 있는 제안으로 국민의 어떤 설득을 그 과정까지 거쳐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낫지 급하게 밥 먹으려다 체한다.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는 한번 체하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만큼 더 천천히 뜸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이를테면 네. 비례한국당 같은 건데요. 네. 이걸 보면서 참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약간 좀 변칙적인 그런 방법, 접근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현실적인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서 국민 잘 모르고 투표하시는 국민들의 표도 다 찢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능한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고한 황교안 대표 체제, 그러면 이원화해서 당의 지도부를 2개를 둘 건가요? 공천은 누가 주나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신생 정당이 나온다고 하면 정당 보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비용은 또 어떻게 치를 겁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비례한국당이 의석수를 얻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살림 차리지 통합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안에서 헛된 구호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군소 정당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당들 선거 정당들이 난립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 반칙을 스스로 쓰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파투를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실효성이 실제적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꼼수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재철 원내대표의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선거제 개혁에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적으로 이 선거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게 앞뒤 논리에 위배가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못 만들죠.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나머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를 깨트리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 한국당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선거제 연동형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탄생하게 되면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이 평소 가져왔던 한 35%의 정당 지지율을 득표하게 된다면 지역구 0석의 정당 지지율 30% 넘어가게 되면요. 연동형 비례제에서의 의석 대부분 또 비례한국당 목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나머지 야당 4곳과 협의할 때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소 야당들의 의견 받아들여서 연동형 하자니 비례한국당 나오는 게 무섭고 그렇다고 이 선거제를 업자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도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제가 검찰개혁 법안은 토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거제를 게임의 룰을 만드는 법안을 제1야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꼼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 같은 2차 꼼수도 저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정부에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이제 주거용 주택 외에는 팔아라 이렇게 좀 권유를 했었죠. 네. 근데 이인영 또 원내대표가 여기에 이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셨는데요. 네.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헛된 구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실제 어떤 무주택자들이나 세입자들이 정치 가능한 구조를 먼저 정당 내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바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뭐 캠페인성에 가까운 오히려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일평생 일해서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하는 서민들을 오히려 우롱하는 조롱하는 형태의 이런 그 조심성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존에 근데 이 소위 주택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다주택 특히 이제 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것을 강남에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심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또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이 노노 2주택 나와서 그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집 팔까요? 안 팝니다. 다 세종시에 있는 집 처분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걸로는. 문제는 강남집인데 강남집은 안 팔고 세종시나 다른 경기도에 있는 집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폭증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부동산 뉴스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폭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강남, 마용성 같은 이 고급 입지 지구에 부동산 자금이 몰리면서 서울 부동산이 뜨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주택 해봤자 이분들이 세종시나 다른 경기도 수도권의 집 처분하고 그 여력으로 강남집 들어가시고 이 마포, 용산, 성동에 있는 집 그대로 갖고 계시면 성수에 있는 집 그대로 갖고 계시면 본질적인 서울 부동산의 폭증이라는 문제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에게 눈요기식으로 보여주기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5억 이상의 주택자금 대출 전면 금지나 이런 여러 가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높이는 압박 전략이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되어서 오히려 강남 집값을 더 띄울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임기 전반기의 부동산 시세, 서울 부동산 시세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였고요. 문재인 정부 21%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2%, 3% 정도였어요. KB 국민은행 시세 기준입니다. 왜 규제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절반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20% 가까이 폭증하고 왜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2%, 3%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규제 만능주의가 과연 시장을 거슬렀을 때 얼마나 큰 역풍을 불러오는지 이분들은 왜 아직도 못 빼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은 뭐 강남이나 서울시의 이제 노른자위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서울시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0채가 넘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그 확산이 돼서 파급 효과를 가지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캠페인성의 구호가 좀 헛되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지금 뭐 주택 임대차 보호 그 개정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그 운동의 진영에서는 실제 21대 총선에 세입자 비율을 각 정당에서 46% 이상 공천을 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된다라는 그 개념에 성별, 세대, 지역 이런 것들, 직업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재산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개 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정말 평범한 청년들이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천 제도에 대한 어떤 기탁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이 지금 필요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 이런 형태로 말하는 것은 헛된 구호고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법 개정해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보하고 보급하는 것 지금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상당히 이제 고강도 처방이라는 게 평가를 받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약간 보합하다가 결국에는 강남과 같은 이 상급지의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게 될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본질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죠. 해소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이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 늘어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랜드 디자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아닙니까? 이분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시세가 무려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다는 망언을 하셨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2년 반 사이에 시세가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두 분이 보유한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무려 10억이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참모들이 거짓 보고를 올리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부동산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본인들의 아파트는 10억 넘게 오르도록 방치하신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대사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정치적 문책하고 넘어가는 것 책임을 지우지 않고서는 한번 실망해버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버린 청년들의 마음 다시 사로잡기는 불가능할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른 축을 사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지점을 저는 지금 어떤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국토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돼서 토건 개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GTX, 신도시 개발, 제주 제2공항 이런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들이 사실상 경기 부양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자금들, 자본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부동산을 높이는데 들어간다는 걸 우리 사회가 다 모두가 민주당도 한국당도 모든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국토가 똑같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계속해서 일조를 크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부동산 대책, 핀셋으로 규제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간과된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그리고 한편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주택을 환수하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으로 보조를 지급을 하고 그 환수된 주택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사업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센티브 정책을 포함한 어떤 이런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상과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이런 국면들을 이번 정권에서 좀 마중물을 통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조대엽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장 실장님이 선택하신 거죠? 네, 뭐 차관급 정책기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요. 음주운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고려대 출교생들 위로하는 술자리 가졌다 했는데 정작 그 학생들은 술자리 간 적 없다 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고 불법 사회이사 겸임이 있었고요.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잇따랐습니다.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32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을 다시금 국가기획정책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한 것.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자기 사람 알뜰하게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인력풀이 좁아도 이렇게 좁나? 문재인 정부에 쓸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다시 등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 같은 다른 야당들도 분노할 것 같고요. 이분이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를 만드는데 혁혁한 일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음주운전, 거짓 해명, 불법 사회이사, 임금 체불 논란, 무엇 하나 해명된 게 있습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듣고 싶지만 청와대는 전문성을 위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으면 이 수많은 문제들 다 저질러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이 되고 국가정책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뭐 장관은 안 되지만 차관은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지명이 된 건데요. 제가 이 코너에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능력 있는 정권, 약속 지키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이행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100대 과제를 점검하는 이 위원회의 자리를 좀 개혁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문성 이외에 꼭 이분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제 식구 챙기기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권뿐 아니죠. 지금 역대 정권 거의 대부분 사실상 본인들의 진영, 그 진영 안에서 계속해서 회전문 인사했던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참에 정의 단계, 녹색 단계, 다른 정당들, 군소 정당들에도 정말 좋은 연구자들, 좋은 어떤 정책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과감한 인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더 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의 외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총선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극단의 배우는 황교안 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우 공안 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극우 공안 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실상은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서 알바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경제 실상은 악화되고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버리고 가짜 통계나 내세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버리고 가짜 통계나 내세우는 정책 결정자들이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부터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막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온 만큼 모든 정당에서 이것을 원칙으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결짓는 자격을 이제 비로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선거법 협상으로 꼬인 전국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공방에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회의에서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23일 한중, 24일 한일 개별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에 간 비건 특별대표의 1박 2일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평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 5도로 내려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동지인 휴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도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을 향한 여당의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군요. 그래도 지금 당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건의한 이른바 울산 사건의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프레임을 짰다면서 자체적으로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서 민주당 공정수사 촉구 특위는 이번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일단 이런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수사 촉구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수사 대상자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 바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만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에 공직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의 전체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후보 매수 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임종석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수석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출마 직접 요청 관련 내용을 꼬집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도 다시 소환해 업무 수첩에 담긴 내용과 청와대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도 했는데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B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KBI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차관비리 의혹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선거 직전 각 후보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산재 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고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재 모병원은 전국 산재병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구심점이 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핵심 증거로 떠오른 송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산재모병원이 자초되면 좋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측과 사전에 공약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오늘 울산지검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청와대에 제보하고 선거 직전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해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업무 수첩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청와대 인사와 만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죠.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울산시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앞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A4 용지 4-5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에 유리하도록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동우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면 송철호 시장이 불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일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오후에 청도에서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합니다. 이튿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일 양국의 건설적 기여를 당부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4일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고 수출 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으로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에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금 베이징에서 막바지 협상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평양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비건 대표의 평양행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이 오늘까지인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보면 평양 방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국 국적 민항기가 한 대 있었는데 여기에 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비건 대표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어제도
북한 측 협상 대표가 베이징에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오늘 저녁에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중 이틀째인 오늘 아침 일찍 숙소인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을 떠났습니다.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답을 들었는지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었지만 비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고요. 그럼 중국과의 대북 공조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가 어제 러자오 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와 긴장 완화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단계적 동시 행동의 원칙이라는 대목에 바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 합의를 하거나 공감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에 공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추가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긴장 완화와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의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비건 대표가 중국 방문을 통해 북미 간의 대치와 긴장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90표 대 반대 3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존 설리번의 러시아 대사 낙점으로 공석이 된 국무부 부장관에 비건 대표를 낙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서방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동맹 추진설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2001년 이후 연말이면 연례적으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 일본, 한국 대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진영 대결에 대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시도는 잘 알고 있고 이는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Все только перечислили. США,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Мы это видим. Считаем э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 언론에서 주목했던 중국과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긴밀해지는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방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Китай сам в состоянии создать СПРН, систему о ранне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и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Но с нашей помощью он сделает это быстрее. 푸틴 대통령은 또 미 의회가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의 탄핵 추진을 2016년 대선서 패배한 민주당의 또 다른 정치 투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라톤 회견으로 유명한 푸틴의 정례 기자회견은 올해도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막말 정치인의 독불 장군인 트럼프, 거칠 게 없어 보입니다. 거칠 게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입니다. 한때 인권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그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 군부를 두둔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수치의 배신,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탄핵 소추안.
하원에서 이제 통과한 다음에 지지율이 확 또 올랐다고 그래요. 참 의외네요. 글쎄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부 이탈표가 있었죠. 그래도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고 네. 워낙 하원 자체에서는 뭐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었고 이 탄핵에 필요한 그 표수가 과반수를 넘으면 되니까 이것은 통과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원장이 탄핵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절차를 시작한 그쯤만 하더라도 한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것이 점점 줄더니만 결국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도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긴 합니다. 예. 이 아직은 탄핵- 오차 범위군요. 네. 예. 청문회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개 청문회를 했고 상당히 중요한 증언들도 적지않게 있었는데 예.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시청률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 정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른바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는 이 차돌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약 한 43%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43%는 트럼프가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고요. 부동층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를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체적인 지지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거죠. 네. 하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그 소속 정당에 따라서 그냥 확연하게 갈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정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삼권 분립이다 해서 비록 그 자신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했다면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묻지마식의 그런 지지가 지금 이뤄지고 이 당파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 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떨까요? 민주당이 계속 이걸 끌고 가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지금 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탄핵을 통해서 그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금 뭐 전혀 그 3분의 1을 채운다라는 것은 민주당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22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세로 민주당이 자기를 괜히 정치적인 이미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공격했다 하면서 네. 오히려 전국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타격은 줬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상원에 이 탄핵안을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건 가능한 일이긴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언젠가는 해야 되고 예. 오히려 지금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송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은 내년 2월이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 탄핵 정국을 오래 끌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상원에 뭐 보내는 시점을 좀 늦추겠군요. 늦추겠다라는 거죠. 예.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은 빨리 해서 네. 1월 말에 그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를 하고 의회 연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게 지금 공화당 상원의 뜻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일종의 갈등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상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 측에 또 악영향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 송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상원에서의 절차를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또 뭔가 양쪽의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을 끌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지금 이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이 돼야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특히 어떤 증인이 또 새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대외 정치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뭐 총선 대선
미국 정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한반도 정세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좀 다 숨을 그렇죠. 죽이고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를 현재로서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 그 확실한 주자가 없습니다. 그 1위 주자라고 했던 조 바이든이 바로 이 탄핵과 연결된 스캔들에 걸려 있고 지금 2위 주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대결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파성이 강화되니까 공화당은 그렇게 확실한 또 지지층이 있고, 근데 물론 지금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다면 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대북 조율 등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방위 분담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전 2016년 대선 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국가 우호국한테 책임과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겠다. 만약 재선이 된다면 본인의 그런 또 공약을 더 강력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미얀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웅산 수치, 미얀마의 이제 국가 자문이죠. 미얀마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웅산 수치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왔어요. 네, 국제 뉴스에 사진이 크게 나온 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군부의 이제 집단 학살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웅산 수치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정말 그 미얀마의 그 민주화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국가가 1962년부터 2015년까지 군부 독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군부 독재를 했고 그 군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고 그 민주화에 대한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더 일종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근데 미얀마 자체는 그 소수민족이라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학살과 그들의 그 역사가 긴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런 일종의 학살과 탄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웅산 수치의 공식 직함은 외무부 장관과 국가고문입니다. 이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도자죠. 근데 이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문제 제기한 건 미얀마 군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본인이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법재판소에 나가서 이건 미얀마 군의 잘못이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노벨 평화상 취소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5.18 인권상을 줬었거든요. 네. 그 취소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상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뭐 그 서구 언론, 뭐 한국 언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뭐 격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 집단 학살이 아니었다, 탄압이 아니었다. 오해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잔혹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국제사회가 그만큼 충격을 받은 게 네. 사실상 탄압이고 학살이 맞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또 그 객관적인 정보들이 나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두 번의 2017년에 1차가 있었고 2016년에 1차가 있었고 2017년에 2차가 있었는데 적어도 2017년, 16년에는 10,000명 이상 사망했고 2017년에는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거의 공식 확인이 됐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지금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옆에 방글라데시 국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탄압이 있고 인종 청소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로힝야족이 미얀마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 정부 당국이 다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관도 임명이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언론도 지금 다 통제가 되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 발언 이후에 또 국내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힝야족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소수민족이고 네. 대부분은 그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거고 로힝야족은 그 무슬림입니다. 그 수니파 무슬림이고 그래서 뭐 역사가 긴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죠.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미얀마로 귀국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뭐 환호도 했고 꽃도 하고 뭐 사진도 등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사실상 이제 국가 수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정치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예.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1여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2015년 선거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네. 내년 선거가 있는데 이 내년 선거의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1야당이 있는데 그 야당을 지지하는 층이 군부랑 또 미얀마에 있는 한 30%의 소수민족이거든요. 네. 근데 군부와 소수민족은 로힝야족과 굉장히 관계가 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가 직접 나서서 그런 그 ICJ에 가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군부와 그 소수민족의 또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게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신남방 정책,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외교 정책인데, 네. 그 어떤 주요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의 어떤 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 이번에 11월에 있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메콩강 회의에도 또 주요국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주 미얀마 한국 대사가 예. 지금 로힝야족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오히려 지금이 한국이 투자할 기회다라는 예. 발언을 굉장히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투자 유치단을 미얀마가 보내왔는데 그걸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국내외에서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사회에서 특히 그 주요국들 사이에서 미얀마와 경제 교류를 좀 자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제 교류를 자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제재까지도 하죠. 뭐 핵심적인 미국을 비롯해 서부 국가는 이미 특히 군부 세력, 그 로힝야족을 탄압했다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군부 인사들에 대한 개별 제재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 여전히 군부 세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로힝야족의 이런 학살까지 나타나니까 전체적인 국제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네. 이게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잠재력이 좀 큰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로서는 이제 저 경제 협력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얀마 내부의 이제 인권 문제는 계속 좀 그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과 맞춰가는 게 맞겠죠. 예. 특히 이런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갖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투자도 좋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국제사회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국가에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좀 삼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서서 개별 제재까지는 힘들지만 지금 유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조사를 해서 만약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고 또 말씀드린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이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정책을 좀 찾아나가는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의 뿌리가 로힝야족이라는 어떤 그 소수 민족, 네. 미얀마 내부의 소수 민족과 이제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뿌리 깊은 종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게 어떤 흑과 백, 뭐 선과 악, 이분법 구도로 좀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거고요. 예. 이거 사실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이 그 미얀마라는 국가 이름이 원래 버마였지 않습니까? 예. 버마를 식민지화하면서 로힝야족들 이게 무슬림이거든요. 예. 강제 이주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활용해서 그 버마에 이제 있던 사람들의 불교고 이쪽은 이슬람교니까 탄압을 했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불교 사원을 불타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미얀마에 있는 소수 민족을 또 로힝야족이 학살을 했다라는 그런 예.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예. 양측의 갈등이고요.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62년에부터 미얀마 버마의
군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군부가 이 국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을 바꾼 것도 군부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한 미얀마로 안 부르고 버마로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예. 의미였죠. 근데 그 군부가 들었으면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로힝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50만 명씩 2번 이 추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옆에 인접국가로 내쫓은 적도 있고요. 지금 로힝야족의 삶을 보면 처참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서 문백률이 80%가 넘고요. 그리고 공직에는 물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없고 결혼도 허가를 맡아야 되고 산하 제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 열린 감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나가라는 거죠. 사실상 강제 추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인접국가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명 이상의 미얀마의 난민들이 가 있는데 세계 최대의 난민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얀마의 군부 세력은 그 로힝야족을 그 미얀마에서 완전히 내쫓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건 한동대 교수님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YTN 중계차가 도심 속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에 나가 있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은 오히려 추운 날씨가 반갑게 느껴지겠죠? 네, 이곳은 오히려 추위가 반가운 분위기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케이트장 개장을 앞두고 이곳은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개장이 시작돼서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올겨울은 이곳을 방문하셔서 즐거운 겨울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 자체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이 더해져 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내려가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동지인 휴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한때 중서부 지방에, 일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위가 잠시 풀린 틈을 타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충북과 남부 곳곳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고요. 휴일까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의 건조함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 대형 빛 축제 서울 라이트가 오늘 개막합니다. DDP의 곡선형 외관을 스크린 삼아 화려한 영상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20m의 대형 건물이 오늘은 초대형 스크린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외관에 빛과 조명, 그리고 음악이 더해졌을 때 마치 화려한 그림이 흐르는 꿈속의 그 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구상하는지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도시빛 축제 서울 라이트입니다. 주제는 서울 해몽입니다. 서울과 DDP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인공지능으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보내온 사진 600만 장도 활용됐습니다. So the idea is, what will happen a building can remember, like can dream. 축제의 효과를 위해 주변 건물의 불빛과 가로등도 일부 꺼집니다. 그 외국에 보면은 시드니라든가 리옹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그 빛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이런 빛 축제를 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저희가 육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하루 4차례 영상쇼가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로 넘어가는 31일을 위한 특별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 매장지로 꼽힌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네, 시신이 나온 곳은 법무부가 솔로몬 로파크 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로 무연고자 공동묘지가 일부 포함된 장소입니다. 일부 유골에서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의 표식이 없는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연고자 묘지에는 111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됐으며 오늘 발견된 40여 구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